안녕하세요. 경제와 사회 8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제와 사회 8주차는 이제 경제사회학자들을 대부분 다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막스, 베버, 진멜 이외에 그 베블렌이라든가 브로듀에라든가 슌페터라든가 이런 그 주요 3명의 경제사회학자를 뺀 나머지 이 경제사회학자들을 한꺼번에 이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경제사회학으로 넘어가서 주요 학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명의 이제 그 경제사회학자들 중에서 토스타인 베블렌 외라고 해놓았는데, 요거는 이제 베블렌이 실제로 이 신경제사회학과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경제 현상에 대한 분석에서 이 베블렌의 유한계급론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많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읽혀지고 또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베블렌을 핵심적인 그 학자로 빼놨습니다. 근데 뭐 나머지 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베블렌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경제사회학자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살펴보는 방식은 똑같은데, 우리가 베블렌에 대해서 이 베블렌이 어떤 경제사회학을 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도와 행위라고 하는 관점에서 베블렌의 사상과 이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도주의라고 하는 게 사회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제도주의라고 하는 거에 그 핵심적인 이론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보면 나는 소비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베블렌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 샵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소비라고 하는 경제 행위라고 하는 게 생산과 소비잖아요. 근데 이제 생산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를 하지만, 경제 행위에서는 생산된 상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소비되느냐에 따라서 그 소비를 통해서 결국 또 다른 자본이 축적돼서 생산으로 연계되는 이런 과정이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블렌의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소비라고 하는 게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신고전 경제학에서는 개인적인 효용과 만족이라고 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 이런 걸 이제 중요시 하는데, 이 경제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브루디에라고 하는 거는 이 개인적인 만족에서 개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 그래서 집단과 계급의 행위로서의 소비라고 하는 거를 구별짓기라고 하는 형태로 개념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블렌이라고 하는 거는 과시라고 하는 개인적, 집단적, 과시라고 하는 사회적인 개념을 써서 이 소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베블렌의 생각을 좀 보시면 될 텐데, 베블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전 사회학자임과 동시에 제도 경제학자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분이고, 여태까지 이제 그 경제사회학자를 설명하는 방식대로 이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삶을 살아왔고, 그 삶 속에서 이 사람의 이제 이 경제사회학적 이론이 탄생했는지를 쭉 살펴보면, 노르웨이 출신의 이민자고, 결국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노르웨이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제 외할아버지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집안이 몰락을 했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1857년에 이제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할아버지 대의 사기를 당해서 그게 이제 부모 대에까지 이어져 가지고
이제 토지 투기꾼하고 고리 대금업자에게 부모가 굉장히 시달리는 상황에서 가정 형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학교에 갔는데 굉장히 앞에 이제 생긴 거를 뭐 외모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굉장히 이렇게 좀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평가를 많이 받아요. 이 베블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데 한 군데에 진득하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칼튼 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 예일 대학, 코넬 대학 네 군데의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한 군도 철학, 경제학, 사회학을 두루두루.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새 얘기하는 그 학제간 연구를 개인의 수준에서 이미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칼튼 대학이나 존스 홉킨스, 예일, 코넬이 소위 이제 미국에서 전부 다 명문대라고 하는 대학들이죠. 그래서 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1892년에 바로 시카고 대학 교수가 됐어요. 이 시카고 대학이라고 하는 건 사회학에서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학 중에 하나죠. 초기에 실증주의, 경험주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형성했던 주요 학자들이 다 이 시카고 대학에서 그 교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1892년에 시카고 대학 교수를 하고 교수 재직하고 한 7년쯤 있다가 유한계급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유한계급론이라고 하는 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베블렌의 대표적인 저작이고 경제사회학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언급이 많이 되는 그 명저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저서를 여기 이제 냈고, 그래서 이제 사회학교에서 이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인물로 부각이 되는데, 1904년에 그 학교 내에서의 애정행각으로 해직이 됩니다. 해직이 됐는데 워낙에 이제 학문적으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 사람을 다시 2년 후에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로 데리고 와요. 그런데 자기 버릇을 개 못 준다고 3년 후에 또 다시 똑같은 짓을 해가지고 또 학교에서 잘립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쉬고 있는데 이제 역시 이 사람이 너무 뛰어나니까 다시 미주리 대학에서 이 사람을 교수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는 이제 조용히 살면서 이제 29년도에 심장병으로 이제 죽게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보면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고 결국 이제 이 사람도 주변인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주변인적인 성격이 이 사람의 학문 세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주요 저작이 3개가 있어요. 1899년에 나온 유한계급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04년에 쓴 기업론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쓴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14년에 이제 작업의 본능인데, 이건 이제 웍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주요 그 저서를 내서 이렇게 3개가 주요 저작입니다. 요 3개가 주요 저작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 경제사회학의 내용에 해당되는 유한계급론이라고 하는 내용, 이 책이 제일 주요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이 유한계급론을 살펴보기 전에 베블렌하고 진멜은 막스나 이 베버와 같은 방식의 정통 스타일의 학술적인 글쓰기가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에세이식의 쉬운 글쓰기를 해요. 그래서 진멜이나 베블렌의 책은 굉장히 읽기가 편합니다. 여러분들도 도서관에 가면 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막스나 베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을 쓰고 글 자체를 어렵게 쓰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인데 지난 시간에 다뤘던 진멜이나 지금 다루고 있는 베블렌의 글쓰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 글쓰기이지만 그 쉬운 글 내용 안에 뭔가 굉장히 그 통찰력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베블렌의 글쓰기는 진멜보다도 약간 더할 정도로 뭐랄까 비비 꼬운다고 얘기를 하나요? 여기 이제 제가 그래서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굉장히 그
비꼬는 듯한 이런 식의 글쓰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훈련된 무능력, 그냥 무능력이 아니고 훈련된 무능력은 무언가를 배우는 게 오히려 더 능력을 떨어뜨린다. 이걸 이제 훈련된 무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부끄럼 없는 식욕 뭐 이런 식으로 양심적인 효율성 억제, 이러한 것처럼 어떤 사물이나 대상,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을 반어법적인 방식으로 지적하는 이런 개념들이나 문장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한계급론을 읽어보면 굉장히 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유한계급론을 가지고 중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면 수업인 관계로, 대면 수업을 못하는 관계로, 이번에는 이제 그것도 좀 못하고 있네요. 자, 그 유한계급론에 앞서서 기업론이 나중에 나온 책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기업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제도경제학자고 경제사회학자인데 기업가를 뭐로 표현을 하냐면 이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산업의 우두머리. 자, 이것도 이제 학술적인 표현은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 군사적 조상의 약탈 방식을 단지 새로운 상황 하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기업가다. 자, 군사적 조상의 약탈 방식을 단지 새로운 상황, 즉 자본주의 하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추구하고 있다. 기업가라고 하는 거를 약탈자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방식으로 보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칼막스가 얘기했던 자본론에서 나오는 자본가와 비슷한 시각으로 이 기업가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 그림. 그 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진화는 제도의 자연도태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전에 수렵시대에 약탈을 했던 사람이나 자본주의 시대에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약탈자지만, 그러니까 진화된 방식, 그러니까 제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도 내에서 진화된 방식으로 그 사람들이 새롭게 지배할 계급이 바뀌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반경제학주의라고 하는 거는 신고전학파 경제학과 다른 식의 설명. 신고전학파라고 하는 거는 제도를 중요시하지 않고 시장을 중요시한다고 그랬죠. 근데 베블레는 시장보다는 제도라고 하는 거를 중요시하고, 특히 이 사람이 이제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경제사회학이라고 하는 거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 이유는, 그러니까 고전경제학을 전적으로 부정하진 않지만, 즉 고전경제학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건 매우 제한된 맥락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오히려 경제적인 행위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인 맥락에 입각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인 맥락에 입각해서 분석한 게 뭐냐? 유한계급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회적 맥락에서의 성향과 집단적인 성향과 집단적 관습이라고 하는 게 경제 행위를 어떻게 제한하느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거에 이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블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그래서 이 베블렌이 이제 낸 책이 유한계급에 관한 이론, 유한계급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우리나라의 번역본이고, 요거는 이제 원본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한계급이라고 하는 거는 핵심은 요거예요. 유한계급이라고 하는 게 소비를 주로 하는데, 그 유한계급의 소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상품 또는 생산물의 물질적인 가치를, 사용 가치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소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유한계급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즉 유한계급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의 지배 계급이고, 주로 사회의 다양한 재화나 용역, 쉽게 얘기하면 생산물이나 어떤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인데, 지배 계급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소비를 하느냐, 명예의 획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비를 하는데, 이거는 결국 뭐냐? 과시적인 소비다. 즉 사회적인 소비를 하고, 그 사회적인 소비에서의 사회적이라는 게 갖는 의미는 뭐냐? 과시적인 소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과시적인 소비는 사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데 소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즉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필요하지 않은데 사회적으로는 필요한 소비다. 왜?
유한계급으로서 다른 계급과 자기네들을 구분짓기 위해서 이런 소비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요게 유한계급론 책의 목차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를 뽑은 겁니다. 유한계급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기원을 했느냐. 요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예전에 약탈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한계급의 특징이 뭐냐? 금력을 과시하는 경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력을 과시하는 경쟁이라고 하는 게 뭘로 이어지느냐? 과시적인 소비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농촌 지역이나 유한계급이 아닌 사람들은 여가를 과시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다. 상품을, 생산물을 자기네들이 돈을 주고 사올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가라고 하는 거, 시간이 많음을 가지고 경쟁을 하지만 유한계급 같은 경우에는 소비, 경제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소비를 중심으로 금력과시 경쟁을 하는데, 이때의 소비라고 하는 거는 실제 필요한 소비가 아니라 과시적인 소비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유한계급이라고 하는 게 생산노동을 면제받는다. 지배계급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생산에 생산에 가담하지 않고 생산노동에 본인들이 기여하는 바 없이 생산노동의 결과로서 나온 사회적인 생산물을 독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위해서 유한계급은 보수주의적인 거다. 그 다음에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 필요해서 하는 것보다는 금력 과시 문화를 표현해 주는 게 고등학문이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유한계급의 지적인 사치에 지나지 않는다. 즉 일반적인 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초등, 중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 건데, 고등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 없는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블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그래서 유한계급론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산업화된 제도라고 하는 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의 제도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생산과 노동을 하는데 그 생산과 노동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산업화된 제도와는 다른 제도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게 뭐냐면 산업지배 집단, 약탈자 집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본가나 기업가를 불필요한 계급, 불필요한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칼막스의 얘기와 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자, 산업화된 제도, 산업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 가지고 판매를 통해서 뭔가 자본을 획득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가치,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느냐면 근면과 효율과 협동이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산업화된 제도가 형성이 된다. 그런데 이 산업자본주의를 지배하는 산업지배 집단, 자본가 집단, 기업가 집단, 유한계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근면 효율 협동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느냐? 과시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의 결과를 착취하고 약탈하고, 베블렌의 용어로 하면, 자, 칼막스의 용어로 하면 착취가 되는 거고, 베블렌의 용어로 하면 약탈이 되는 거죠. 그 약탈한 다른 사람들의 노동의 결과를 가지고 과시에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약탈적 미개사회의 잔재다. 즉 산업지배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약탈적인 미개사회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다. 불필요한 집단이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블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과시적 소비와 가시적 여가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를 구분을 해요. 유한계급의 형태로. 근데 이 과시적 소비라고 하는 거는 금전의 낭비라고 하는 거고, 요건 이제 주로 도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과시적인 여가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고, 이건 농촌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핵심은 뭐냐? 유한계급의 핵심은 여가에 대한 과시가 아니라 소비에 대한 과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전을 낭비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사회적인 소비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조금 우리가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과시적인 소비 행태와 연관을 시키면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명품 소비가 있죠. 명품 소비인데 이 명품 소비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러면 명품이 소비되느냐? 베블렌의 이론을 따르면 과시적인 소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은데 자신들의
집단적 차별성을 다른 집단에 대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집단이 소비할 수 없는 물건들을 과도하게 사들이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함으로써 자기의 집단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나 아니면은 뭐 네이트나 구글이나 여기 이제 명품 소비하고 배불렌이라는 말을 치면 굉장히 많은 학자 또는 기자들이 이 명품 소비에 대해서 배불렌의 이론, 이 과시적 소비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글을 쓰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런 맥락에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얘기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이제 경제학자긴 한데,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비주류 경제학자죠. 베르너 존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독특한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전을 한 이유가 뭐냐? 사치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사치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자본주의 분석을 한 거고, 그래서 사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치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이 형성이 되고, 이 사치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발전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이 사람도 이제 베블렌과 같은 사회적인 소비라고 하는 게 현대 자본주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 존 바르트 얘기는 요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로디에 같은 경우에도 이론 시간에 우리가 많이 다루는 현대 이 사회학자고 프랑스의 대표적인 석학이죠. 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의 이론 중에서 우리가 뭐 다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이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이 경제사회학에서는 얘기를 해요.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습득되는 게 아니라 집단과 계급의 논리에 의해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어떤 문화적 취향과 기호, 이걸 우리가 문화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잘 사는 사람들 또는 사회적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 클래식을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또는 외국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다양한 외국의 문화 또는 언어에 접할 기회가 많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언어적인 역량이 뛰어나고 문화적인 역량이 뛰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거나 또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있더라도 클래식이라든가 외국의 문화적인 역량, 언어에 접할 기회가 굉장히 드물다 보니까 이런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다른 방식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뽕짝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트로트를 좋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도 트로트라고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죠? 근데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클래식을 듣기 위해서는 클래식 공연을 가려면 굉장히 비싸죠. 또는 클래식을 집에서 제대로 듣기 위한 음향기기, 스테레오 스피커나 앰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추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중에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클래식이라고 하는 걸 문화적 취향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대부분 대중음악, 대중예술, 여기에 이제 매몰되어 있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브로디에라고 하는 거는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계급, 사회적인 집단을 구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런 문화자본은 내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문화자본이 뭐냐, 이 문화자본을 통해서 계급적인 구별짓기가 이루어지는데 양식, 클래식, 연회, 유학, 여행,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사회적 집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가 굳어져서 계급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문화자본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구별짓기에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 베블렌의 얘기와 브로디웨의 문화자본을 섞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과시적인 소비라고 하는 거를 사회적인 어떤 현상을 분석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상류층이라고 하는 거는 과시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류층은 과시적인 소비나 과시적인 여가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중산층은 부분적인 과시적 소비가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류층은 중산층이 할 수 없는 과시적 소비를 일상적으로 하는 사회적 집단이고 그런 의미에서의 문화자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류층은 일상적으로 과시적 소비를 통해서 명품 소비를 하는 거고, 자, 그럼 중산층이라고 하는 집단은 상류층이라고 하는 집단의 과시적 소비를 따라하고 싶어요. 왜? 본인도 중산층이지만 상류층이라고 하는 어떤 문화적 자본을 공유하고 싶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과시적 소비를 따라가야 되는데 과시적 소비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산층의 경제력이라고 하는 건 제한적이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중산층은 자기의 일상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개를 든다거나 적금을 들어서 1,500만 원짜리 핸드백을 사거나, 자, 이건 뭐죠? 경제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상을 희생시켜서 상류층에 대한 따라하기, 문화적 자본을 상류층과 공유하고자 하는 눈물겨운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백을 사고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사치자라고 하는 걸 사는데, 자, 상류층은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본인들이 A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과시적 소비를 통해서 계급적 구별짓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산층의 일부가 적금을 들건 개를 들건 어쨌든 간에 동일한 형태의 과시적 소비를 따라하기 시작을 하면 상류층들은 A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중산층이 일상을 희생시켜도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소비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예전에는 A, B, C라고 하는 형태의 제품들을 명품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그게 굉장히 흔해졌죠. 그럼 어떻게 되죠? 진짜 부자들은 A, B, C를 사지 않고 이제는 뭐죠? X, Y, Z라고 하는 핸드백 하나에 3천, 5천만 원 이렇게 가는, 시계 하나에 5천만 원, 1억, 2억 가는 이런 시계들의 브랜드로 과시적 소비를 높여가는 거고, 자, 그게 뭐죠? 구별짓기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사회적 그 경제 현상으로서의 소비라고 하는 거는 상당 부분 따라하기와 구별짓기가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낮은 사회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끊임없이 신분 상승이나 계급 상승을 목표로 과시적인 소비를 따라하는 거고, 상류층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소비 행태를 보임으로써 여전한 계급적 구별짓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폰의 계급도 뭐 무슨 오리털 패딩의 계급도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물론 이제 반농담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반농담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화자본의 차이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다르게 구분이 되고, 그 사회적 지위를 본인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계급도의 높은 상층에 있는 사회적인 상품을 소비하고자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제사회학 이론을 이 소비 영역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슌페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슌페터는 애플이나 또는 최근 들어서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실은 재발명, 혁신이라는 얘기가 예전에 있었지만 경제학적이고 경제사회학적인 용어로 재발견해서 제시한 사람이 바로 이 슌페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독특하기로 따지면 진멜이나 베블렌에 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제학과 사회학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학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지적인 영감을 가지고 학문적인 어떤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바로 창조적 파괴입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뭐죠? 역설적 표현이죠. 파괴인데 그 파괴는 창조적인 거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기업가 정신인 겁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기업가는 뭐 어떤 사람이냐? 창조적인 파괴를 하는 사람이 바로 제대로 된 기업가다라고 하는 논리를 제시하는 사람이 슈페터예요. 그러면 창조적 파괴가 뭐냐? 이게 바로 혁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순적인 그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이단이고 사회학에서도 이 사람이 사회학자인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양 사이의 주변에 이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에 다 걸려 있어요. 자, 이거를 쭉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국을 복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 국유화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불호조화적인 삶에 대한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반면에 이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또 그 지지하는 식의 발언, 자본에 대한 세금을 걷어야 된다라든가. 그 다음에 굉장히 경제학적인 수학적인 계량적 방법론, 그래서 레오날라스의 일반 균형 모델 이런 것들 계량 경제학적인 방법론을 차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학적으로 제국주의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사회 계급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국가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책에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사상 체계 내에. 굉장히 이제 모순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경제학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경제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무조건 사회경제학이고 이 사회경제학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슈페터가 보기에 사회학과 경제학, 역사학이라고 하는 세 개. 그리고 여기에서 경제학은 방법론을 담당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경제학은 뭐냐? 사회학과 역사학이 합쳐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방법론으로 이론 경제학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경제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엄밀성을 추구하고 사회학을 통해서는 뭐냐? 경제 제도를 중심으로 경제 현상을 분석을 하고 역사학을 통해서는 경제 제도의 변화 과정을 탐구한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경제학, 사회 경제학인 거죠. 자, 여기 이제 이 사람 얘기 중에 경기 순환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혁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는 경제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순환을 하는 건데 이 순환을 발전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 이 경기 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부터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는 과정이 존재해야만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런 발전이 끊임없이 여태까지 이루어졌고 그걸 통해서 경기가 순환되어 왔다. 자, 그럼 이거 뭐죠? 내부에서부터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는 외부가 아닌 겁니다. 내부에서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는 발전. 이게 바로 혁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태적인 경제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내부에서 혁신이라고 하는 이 혁신은 사회적인 혁신을 경제적인 혁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의 내부적인 경제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과정, 이게 혁신이 발생을 하면 이 혁신으로 인해서 기존의 정태적 경제라고 하는 게 동태적인 경제로 변화가 되고 여기에서 발전이 나온다. 자, 그러면 혁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경제적 발전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슈페터의 핵심적인 이론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혁신은 기존의 자원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합하여 더 질이 좋고 비용이 덜 드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게 이제 내부에서 발생하는 혁신은 새로운 자원들이나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기존의 자원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합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슈페터의 혁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의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나요? 스티브 잡스 얘기가 머릿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칭송하는 사람들 또는 비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스티브 잡스는 항상 무언가 새로운 테크닉, 새로운 테크놀로지, 기술을 도입했던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명을 했던 사람은 아니다. 다만 기존에 존재했던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합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냈다. 자, 아이팟이라고 하는 거는 MP3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건 아니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더 좋은 방식으로 재조합했다.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도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의 자원들을 재조합한 거지, 잡스가 새롭게 어떤 정말 대단한 기술을 거기에 추구했던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슈페터가 얘기했던 혁신의 아이콘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혁신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슈페터의 혁신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게 무슨 혁신이냐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거를 들고 오는 거죠. 외부에서. 근데 슈페터는 그런 혁신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혁신이 아니라라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부가 변화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혁신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기존의 어떤 것들을 부수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기업가가 바로 혁신적 기업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런 것들이 아이폰에서 아이패드를 만들어내는 게 새로운 게 별로 없죠. 이게 무슨 혁신이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슈페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존재했던 자원들의 재조합을 다른 방식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태계라고 하는 것도 전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걸 조합해서 생태계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혁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혁신이라고 하는 거를 요새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혁신이라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혁신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혁신을 담당하는 기업가가 바로 엔터프레니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런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거를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의 현실이 나름대로 만족할 만하지만 그 만족할 만한 현실을 끊임없이 내부에서 바꿔내고 새로운 걸로 만들어고 바꾸어가는 사람, 요게 바로 이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슈페터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기존 관행에 도전하고 전통을 거부한다. 직관과 통찰로 성공 그 자체를 추구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고, 이 혁신적 기업가의 역할은 뭐냐? 창조적인 파괴를 수행한다. 그래서 기존 관행과 전통을 전부 다 부숴버린다. 그리고 파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부서뜨림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요거를 이제 이론적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 경제 성장론을 얘기를 하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경제 성장론은 네 가지예요. 혁신 성장, 일자리 성장, 소득주도 성장, 공정 경제라고 하는 건데, 이 일자리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 케인즈주의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케인즈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분배에 관련된 얘기죠. 성장과 발전, 생산의 영역에서의 성장을 얘기할 때는 혁신 성장을 얘기하는데, 이 혁신 성장에서의 혁신 개념은 뭐냐? 정확하게 슈페터가 얘기했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뭐죠? 이걸 통해서 발전을 이루고,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분배를 통해서 나누어 갖는다. 그래서 슈페터와 케인즈주의를 결합한 경제 이론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혁신 성장의 내용은 뭐냐면,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게 저부가 가치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을 고부가 가치 중심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 그리고 성장 동력으로 삼는 기저에는 뭐가 있냐? 디지털 혁명이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를 혁신 성장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인데, 뭐 이 사람의 생각도 아닌 거죠.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뭐 얘기를 했을 거고, 전문가들이. 자,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이런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경제사회학, 경제사회에서 다루고 있는 이전의 경제를 다루는 다양한 이론들이 토대가 돼서 이런 이론 정책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고전 사회학자 내지는 또는 최근에 이 신경제 사회학을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이론들이 많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회 안전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사람 중심의 경제. 자,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하는 건 뭐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경제는 사람 중심이라는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물적인 경제입니다. 상품이 생산이 되고 상품이 생산되는데 노동자가 있지만 그 노동자라고 하는 거는 생산의 한 요소로서 물건과 똑같이 취급이 되는 거죠. 자, 소비하는 거는 뭐죠? 금전을 교환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소비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제학은 물적인 측면에서의 교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건데, 자, 사람 중심의 경제, 공정성이라든가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인적 자본이라든가 제도 관행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 경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맥락과 사회적인 제도 또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게 경제 행위와 경제 현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걸 전제해야만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사회학의 주요 이 학자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제 여기까지 주로 이제 옛날 그 핵심 이론들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신경제사회학 80년대, 90년대 이후에 경제 현상과 경제 행위를 바라보는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새롭게 등장한 신경제 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론적 틀을 가지고 있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사회 현상들을 설명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느냐, 요거를 이렇게 길게 보지 않고요, 간단하게 한 2번 정도로 나눠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신경제 사회학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이론적인 원천을 제공하는 사람이 이 칼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칼 폴란이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론가로 얘기가 되고 있고, 제도주의 경제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자, 그래서 칼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경제 사회학의 출발점으로 놓고 그 사람의 이론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경제 사회학자들을 몇 명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게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별 경제 현상 또는 경제 행위라고 생각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경제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개별 영역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